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에 딱 봐도 지금 그 주식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주식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제 양회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진입을 해도 좋은 타이밍인지. 지금 신규 진입 얘기하시는 거죠? 중국 안 그래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중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지금 딱 차트 상으로도 뭐 전고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에 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차트 저희가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24년 흰색이 항생테크고 빨간색이 나스닥입니다. 24년 1월부터 하면 몇 프로 올랐나요, 지금? 48.5% 올랐어요. 예, 48.5% 항생테크, 저희가 이제 좋게 보는 주식들이 속해 있는. 그리고 저 나스닥이 33.67%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나스닥에 비해 이미 중국의 항생테크가 아웃퍼폼하고 있죠. 5%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최근 1년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근 1년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1년이죠. 작년 한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그렇죠. 로 봤을 때는 71% 올랐네요. 중국은 71%, 중국 항생테크는 71% 올랐고, 그 항생테크가 지금 나스닥을 거의 50%가 거의 그러니까 3배 정도 맞나요? 나스닥이 24% 올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24% 올랐고 71%니까 그럼 3배가량 오른 거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24년에 뭐 중국이 좋다, 싸다, 중국 사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욕을 먹은 겁니다. 이거를 꼭 저희 독자분들이 제가 진짜 가끔씩 아직도 보면 그런 생각하면 억울하죠, 정말. 맞아요. 제가 억울하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항상 올라왔다고 저희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게 뭐 진짜 쌀 때 사야 된다, 아니면 비쌀 때 비싸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냥 적개심이만 생기고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 구독자 수라도 늘었냐고요, 제 말은. 무슨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욕을 먹고 중국 뭐 막 공산당이 한국에서 중국 투자 얘기하면 뭐 그냥 공산당 바로 그냥 댓글 바뀌니까 그냥 뭐 공산당 빨갱이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뭐 그때 작년에 얼마나 중국 뭐 망한다 맨날 유튜브에서 그렇게 도배하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정말 사대주의가 좀 있긴 있어요, 확실히. 진짜 있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정말 심합니다. 정말 심해요. 근데 저야말로 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2년 반 정도를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학 때 또 제가 6년 정도를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합 8년 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미국은 제 개인적인, 저희 채널이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제가 느꼈던 미국은 정말 1%의 천재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국가. 그 수많은 자원과 신이 내려준 땅과 자원과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여러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인들은 정말 저축도 하지 않고 그달 벌어서 그달 다 쓰고,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소수의 1%로 인해서 돌아가는 국가고, 신이 내려준 이제 그런 자원과 땅과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국가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생각 자체가 동양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그게 꼭 좋은 면만 있느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글로벌 부채나 여러 가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양극화나 이런 어떤 부의 격차나 양극화가 너무나게 크게 벌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끝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장기적으로 정말로 좀 큰 턴오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좀 사대주의가 정말 제가 봤을 땐 심하고, 뭐 미국 주식 안 좋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좀 위험해 보이고, 중국 사라 그러면 뭐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진짜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진짜 안 살아보신 분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판타지. 네, 판타지가 있는 거죠. 정말 실상은 굉장히 좀 그렇지 않다. 제가 뭐 이거 또 하나 썰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미국에서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말로 좋아했고 진짜로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한창 제 꽃 같은 나이에 20대 때. 사모님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뭐 굳이
이거 잘 편집해야겠다, 녹화해서 나갈 때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친구는 이민자 가정이었어요. 저는 네네. 유학생이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민자 가정인데, 제가 알기로 그 친구 집에 이제 그 아버님이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어떻게 좀 잘못되셔가지고, 조금 안 좋은 케이스로 다 같이 가족이 이민을 가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하던 게 도너츠 가게, 세탁소, 뭐 이런 것들을 차려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차리기에도 조금 형편이 안 돼서 가족들이 다 같이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만났던 친구가 다 같이 일을 했어요. 냈다. 심지어 이 친구는 굉장히 미술을 잘했는데 학비에 대한 좀 그 부담 때문에 그 대학을 안 갔어요. 네. 미술이 정말로 거의 천재적으로 잘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들을 한다라면 보통은 이제 그런 도너샵이나 세탁소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 세대가 이 친구들도 다 각자 뭐 카페에서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웨이트리스를 하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집이 이민을 간 지가 돼서 이제 미국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을 이제 처음 놀러 갔는데 집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각자, 미국은 차가 없으면 제가 있던 곳은 다닐 수가 없어서 각자 차가 있는데, 이 친구도 그렇고 차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TV나 이런 것도 다 신상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은 그래도 중산층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중산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유학도 갔겠죠. 근데 저희 집에 있는 TV나 뭐 차나 이런 걸로 해서 봤을 때 저희 집과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팬시했어요. 심지어 TV부터 뭐 컴퓨터, 뭐 옷 이런 것들도 다 꿀 할군 거예요. TV를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 입장이나 동양인 입장에서 TV 같은 걸 할부로 주고 산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 해요. 진짜 집에 홈시어터처럼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정말 미술에 천재적인 그게 있었고 굉장히 예술 그게 강했다고 하고 이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게 가세가 기울어져서 대학을 안 간 친구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다 내시서 그렇게 일들을 해야 됐고 다. 근데 모든 게 다 저희 집을 아웃퍼폼할 정도로 팬시했지만 모든 게 하나같이 할부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몇십 개월 할부가 아닌 게. 근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인들의 아주 대다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정말로 그것이 미국인들의 거의 70%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그 친구 집이 굉장히 뭔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뭐 유별난 집이 아니고 그게 미국인들의 대다수 정말 그냥 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때 월급 받아서 그게 모두 다 할부로 나가고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서 그 소비로 GDP가 유지를 하고 그 GDP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또 돈 풀어서 부채를 화폐화시키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그게 언제 얘기냐면 지금 2000년도 초반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지금은 그게 훨씬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굉장히 얕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생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실게요. 한국이 정말 중국보다 잘 살게 된 게 지난 5000년 한국의 역사 중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살게 되는 게 지난 5000년 역사 중 10년이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언제부턴가 막 중국을 그냥 막 그러는데 공산당이든 뭐 독재든 예전 뭐 왕권 국가 때든 뭐든 5000년 역사 중에 한국이 잠깐 중국보다 잘 살게 된 거는 지금은 이미 중국이 GDP가 훨씬 초월했지만 뭐 1인당 GDP로 놓고 보자면 정말 아주 1%에 대한 기간이죠. 뭐 사실 5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가 됐든 무역이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 남한산성 영화 보면은 왜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있는데 그때 조선이 정말 뭐였지? 명나라, 그러니까 청나라는 뭐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막 하고 저는 딱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명나라가 그래도 우리 그 전통이 있고 이러니까 그 사대주의. 그러다가 이제 쓸리잖아요. 네? 한국은 진짜 실리를 찾아서 투자하고 무역하고 그거를 아주 균형이 맞게 해야 되는 나라지. 어떤 정치적 인형이나 사대주의를 가지고 심지어 투자까지 얹어서 뭐 너 공산당이냐 막 이래버리면 아니 그렇잖아요. 투자는 심지어 정말 밸류에이션과 아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는 그건데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제가 오늘
이게 오랜만에 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진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중국을 계속 사라고 했지만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시거나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중국 비중이 하나도 없다면 신규 투자를 하면 해도 되는 시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그거는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볼 거냐,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게 그러니까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내가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는 거는 중국 비중이 하나도 없으신데 중국에 투자를 하는 건 난 아주 장기적으로 최소 뭐 3년 이상, 뭐 5년 이상 볼 거야. 라고 한다면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건 당연히 조정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어차피 장기 시계열이면 지금이라도 아예 이게 그냥 조정 없이 그냥 뭐 그런 리스크는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장기 시계열이면 지금부터 적립식이 됐든 그쵸. 사서 떨어지면 더 해피하다 생각하고 사야지.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자라면.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시계열이 진짜 뭐 트레이딩을 하고 막 나는 어쨌든 뭐 아웃퍼폼 해야 되고 막 트레이딩 해야 되고 아니면 조금만 떨어져도 나 못 견뎌 이런 스타일이시면은 저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변동성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많이 오른 건 어쨌든 조정은 당연히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 조정이 뭐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 진짜 가격 조정일 수도 있고 그거를 알 수 없으니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투자를 하셔도 좋고 뭐 내 투자 프레임이 뭐 3개월이다 2개월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알 길이 없고 오히려 그런 프레임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봐요. 지금 아무튼 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최근 1년으로는 나스닥 대비 중국의 기술주가 3배가 올랐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올해 저희가 지금 아직 한 달 반 됐는데 YTD로 거의 10% 정도 될 거예요. 수익률이. 한 달 반 됐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계속해서 갈 거야. 뭐 당연히 일직선으로 뭐 이런 거 보통 개인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꿈을 꾸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도 좋겠고 다들 좋겠고 너무 다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고 원웨이로 잘 안 가죠. 네, 원웨이로 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투자는 하지 마셔라. 다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프리캐시 플로우나 실제 그 중국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자산을 합친 상태에서 멀티플을 구하면 여전히 10 언더거나 10 위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밸류에이션으로 한다면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 뭐죠? 중국은 장기 금리가 엄청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멀티플 부양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야 돼. 투자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된다. 보고 해야 된다고요. 그럼 큰 투자라면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가치는 아직도 가격 말고 가치는 너무 저렴하다. 네. 단기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다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도 뭐 22배, 23배 그것도 포워드로라고 한다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워드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과 각종 자산들을 해서 그 밸류에이션을 내면 10 내외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있으나 다만 가치를 보면 장기 투자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발을 들여놓는 게 저는 좋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오늘 발생할 수도 있고 내일 오늘은 뭐 일단 휴장이더라고요. 미국 휴장.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 지금 양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주 남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번에 그 중국의 마지막 바닥일 때 제가 그때 또 중국 영상 찍고 했는데 그때 사셨으면 정말 좋았는데 맞아요. 그때 저희가 오레셋에서 심지어 추가로 담았어요. 중국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때는 왜냐면 양회 전에 보통 기대감으로 당연히 양회 날에 오르지 않아요. 양회 한참 전에 오르죠. 굳이 뭐 아주 섬세한 무슨 투자 기술이 없어도 그러니까 미리 보통 그걸로 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양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양회가 3월 초 정도로 들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자분들 중에 지금 중국 항생 쪽 가지고 계신 테크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조정이 오더라도 앞으로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뭐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각자의 비중과 지금 현재 내가 해칭을 뭐 예를 들면 최소한의 해칭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현금이라도 최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맞네요. 없지만
어느 정도 해칭이 조금 돼 있으시고 현금이 좀 남아있다고 하시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차라리 좀 실제 가격 조정이 온다면 아싸 너무 행복하다 하고 더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안한 거는 저는 어쨌든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게 올해 안에 특히 상반기 안에 일단 1차 하락이 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도 가끔씩 잡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실제로 발현이 될 때 중국이 워낙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만 안 빠지고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커플링 되면서 조정이 같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긴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재밌었습니다. 중국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사이드로 한국도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한국은 저희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요즘 근데 분위기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저렴하다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먼저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중국이 훨씬 많이 올랐고 그쵸. 저희는 한국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튼 저는 어쨌든 미국에 대한 뷰는 요새 보니까 요새 강영기 팀장님이라고 DB에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분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대한 뷰는 디테일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장기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사실 그분이 저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분이 비관론자로 미국에 대한 비관론자로 꼽히는 몇 분들 중에 제가 요새 외부 방송을 좀 안 나가는 대신에 그분이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시고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보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일부 그분의 말씀처럼 일부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하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미국의 하락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계속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이 정말 하락했을 때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 고민은 만약에 그런 미국의 하락이 정말로 1년 정도 더 연장돼서 근데 또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을 그런다고 아예 비울 수도 없는 게 저희가 지금 100% 아시겠지만 오레스에서는 해칭을 같이 하면서 100% 다 투자가 돼 있죠. 어떤 현금이 아주 조금밖에 없고 그렇게 해칭을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정말로 1년 정도 더 만약에 만에 하나 연장이 된다. 그 얘기는 그러면서 달러도 꺾이고 있잖아요, 최근. 그럼 그 얘기는 당연히 신흥국이 훨씬 더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다가 1년 정도 만약에 연장이 되고 그 뒤에 다 같이 그냥 그런다. 정말 그 1년간의 신흥국도 극심하게 버블리해지고 그런 상황도 배제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닐 확률이 많다고 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 밥벌레님 요거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 과거 중국 차트 보면 원웨이로 가파르게 쫙 올라서 할 새도 없이 오르다가 팍 떨어지던데요. 무슨 장기 차트로 보는데도 팍팍 튀기고 팍 떨어지는 게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과거 한 리먼 사태 이후로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진 이제 중국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 같은 경우에 지금 2008년 고점에도 안 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항생은 계속 그런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작전주처럼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사이드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투자가 무섭거나 중국이 생소한 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보는 게 매크로잖아요. 매크로에 특화된 그거를 내세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흥국 사이클 이제 지금까지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었다가 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사이클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아니어도 어떤 좀 그런 사이클로 전환이 되는 시기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먼 사태 이후부터 계속 그런 움직임을 반복했던 항생이 사실은 1987년부터 2008년 그 리먼 사태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2008년 이전에 10년, 20년은 항생이 코스피 말할 것도 없어요. 신흥국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어요.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미국은 리먼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이런 게 있었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점진적으로 우상이 쭉 됐다고요. 반대로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박스피 엄청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한국, 중국, 뭐 브라질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고생 많이 한 나라고. 디플레이션 글로벌 2008년 이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장기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라 그러죠? 보통 그런 상황은 미국, 특히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고 부채를 화폐화할 수 있는 미국이나 선진국, 특히 또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의 값이 싸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의 돈의 값이.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양적 완화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럴 때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좋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앞서 말한 2008년 이전까지 1990년부터 예를 들면 2007년까지라든지 그런 때는 완전히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들이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신흥국 사이클. 근데 그럼 보통 신흥국 사이클은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각보다 높은 금리가 동반되면서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거에 금리에 이제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평균 레벨 자체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성장이 더 가팔라지고 그런 시기도의 전환이 거의 수십 년에 한 번씩 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됐던 어떤 누적된 요인으로 해서 됐건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브라질을 좋게 보고 지금 현재 그런 중국이 제일 많고 이제 있는데 그런 장세가 큰 틀에서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 미국은 어쨌든 9회 어떻게 있다면 이제 새로운 게임,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새로운 1회, 2회, 3회 이런 게 곧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사이클이 당장 몇 월에 온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로테이션 체인지가 온다는 얘기고 그 정도로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굉장히 저렴한데 여러 가지 성장 동력들이 신흥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어쨌든 하이어폴로 온 거잖아요. 그럼 뭐죠? 금리가 장기금리든 단기금리든 어쨌든 통화적 정책이 부양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볼게요.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나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나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니까 거기서 탈피하겠다고 부양책을 지금 이만큼 할 거냐 저만큼 할 거냐 지금 부양책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주식에 대한 아까 멀티플을 결정하는 잣대는 금리라고 했잖아요. 장기금리. 나라만 보거나 섹터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금리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주식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장기금리가 그렇게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중국 인민은행이든 중국 정부가 미국이 한 것처럼 부채 화폐화까지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채권 시장의 믿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기금리가 올라야 좋은 게 아니라고요. 중국이라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중국엔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었잖아요. 최근의 상승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중국의 AI가 가져올 혁신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나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AI에서 빅테크 중에 제일 돼 있는 알리바바가 가장 많이 뛰고 있는 거고. 만약에 단순 부양책 기대라면 알리바바보다 오히려 JD가 보통은 더 상승이 큰데 최근의 상승은 알리바바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죠. 왜냐면 알리바바가 지금 딥시크 정도에 되는 걸 이미 갖추고 발표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런 로테이션은 최소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 아무튼 저희 오레셋 문의 많이 주시고 저희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사실 제가 이렇게 타 방송에서 제가 자꾸 미국 위험하다 얘기하니까 저희가 투자를 안 하고 맨날 쇼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늘 100% 투자를 하고 늘 이런 상황에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는 어쨌든 절대 수익 가장 중요한 거는 손실을 한 해도 안 내고 절대 수익으로 그 이상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한 뷰를 오레셋 가입하시면 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프로팅에서 저희 작년이 한 22%, 21.5% 올해 지금 한 달 반 정도에 한 10.5% 정도 10.5래 한 10%가량 10% 조금 안 되게 그 정도니까 올해 정말 한 100% 가나요 그러면? 그대로 간다면 그건 아무튼 노력을 하는 거고 어쨌든 굉장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